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브레네 브라운 지음, 이은경 옮김, 북라이프에서 펴낸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입니다.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는 세계적인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이 테드 누적 조회수 3천만 뷰를 기록하며 테드 선정 탑 5위 안에 든 자신의 강연인 취약성의 힘에 이어 취약성을 용기 있게 드러낸 후 어떻게 온전하게 나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만 건의 데이터 연구, 16년간의 상담 사례, 그리고 저자 자신의 오랜 상처와 취약성을 용기 있게 돌아보며 증명해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저자가 소개하는 타인이 아닌 나로 살아갈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불안함, 두려움, 혼란에 떠밀릴 때 흔들리지 않고 나에서 시작하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 브레네 브라운 지음, 이은경 옮김. 제1장, 나와 마주서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나의 어린 시절. 나는 조금도 자유롭지 않았다. 나는 살면서 시기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험을 했다. 어릴 때부터 말이다. 나는 뉴올리언스 미시시피강 서쪽 지역에 있는 폴 하반스 초등학교 부속 유아원과 유치원에 다녔다. 때는 1969년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뉴올리언스는 아름다운 도시지만 당시 그곳은 인종차별로 숨막히는 곳이었다. 내가 입학한 해에 들어서야 학교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공식적으로 철폐했다. 나는 너무 어려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우리 엄마가 거침없고 집요하다는 사실은 알았다. 엄마는 자기 뜻을 거리낌 없이 밝혔고 심지어 요즘 말로 인종 프로파일링이라고 부르는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편지를 타임스 피커윤에 보내기도 했다. 인종 프로파일링, 피부색이나 인종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정하는 수사기법, 옮기니. 엄마 주변을 맴도는 기운을 느낄 수는 있었지만 내게 엄마는 여전히 우리 교실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이자 노란 체크무늬 천으로 나, 엄마, 내 바비 인형이 똑같이 맞춰 입을 원피스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우리 가족은 텍사스주에서 뉴올리언스로 이주했고 나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할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은 와중에도 학교와 아파트 단지에서 새 친구를 사귀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이내 상황이 꼬였다. 새 학교에서는 출석 기록부터 생일 파티 초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출석부를 사용했다. 어느 날 엄마와 함께 어머니 자원봉사를 하던 분이 엄마 눈앞에서 출석부를 흔들며 여기 흑인 애들 좀 보세요. 애들 이름 좀 보라고요. 다들 이름이 카산드라예요. 라고 말했다. 엄마는 그래? 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백인 친구들이 연 수많은 파티에 내가 초대받지 못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엄마는 주로 중간 이름을 쓰지만 원래 이름은 카산드라다. 출석부에 올라있는 내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카산드라 브레네 브라운이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면 백인 친구 가족이 나를 초대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알 것이다. 학기 말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학원생들이 그러네요. 선생님이 정말 브레네 브라운이군요. 라고 쓴 카드를 내게 건넨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그 학생들은 여성 문제를 다루는 내 수업을 신청했다가 개강일에 강의실로 들어와 교탁 앞에 서는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 학생은 선생님이 설마 카산드라 브레네 브라운은 아니죠?
라고 물었다. 맞아요, 학생. 샌 안토니오에 있는 어떤 개인 병원의 접수 담당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관이 어머, 당신이 브레네 브라운이군요. 놀라긴 했지만 잘 됐네요. 라고 말한 이유도 똑같다. 물론 나는 면접을 보지 않고 뒤돌아 나왔다. 흑인 친구 가족들은 나를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내가 현관문을 들어설 때면 놀라는 기색이 완연했다. 친구 중 한 명은 내가 자기 집에 온 첫 번째 백인이라고 말했다. 그저 당나귀 꼬리 달기 놀이를 하고 케이크를 먹으러 친구 집에 놀러간 4살 배기 아이가 헤아리기에는 어려운 문제였다. 유치원에서는 쉽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나는 왜 내가 모든 집단에서 소외감을 느끼는지 이해하려고 필사적이었다. 다음에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근무하던 로열라 대학교에서 좀 더 가까운 가든직으로 이사했고 나는 예수성명학교로 전학했다. 예수성명학교, 가톨릭교회 소속 수도회인 예수의 계열 학교, 옮기니. 당시 나는 성공의 신자였고 전학한 학교에서 가톨릭 신자가 아닌 학생은 나뿐이었다. 나만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사실은 내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막는 또 다른 걸림돌이었다. 1, 2년 정도 따돌림과 놀림, 무시를 경험한 뒤 나는 교무실로 불려갔고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하느님을 만났다. 적어도 그때 나는 그분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는 가톨릭 주교였다. 그는 내게 등사판으로 인쇄한 니케아 신경을 건넸고 우리는 그 내용을 한 줄씩 꼼꼼히 살펴봤다. 다 읽은 다음 주교님은 내게 쪽지를 건네면서 부모님에게 갖다 드리라고 했다. 그 쪽지에는 브레네는 이제 가톨릭 신자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래도 단짝 친구 엘리너를 만난 덕분에 뉴올리언스에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2년 동안은 비교적 순탄했다. 그러나 그 후 커다란 변화가 연이어 벌어졌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우리 가족은 뉴올리언스에서 휴스턴으로 이사했다. 6학년 때는 휴스턴에서 워싱턴으로 이사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자 워싱턴을 떠나 다시 휴스턴으로 돌아왔다. 안 그래도 중학교 생활은 혼란스럽고 어색하기 마련인데 나는 늘 전학생이어서 혼란이 한층 더했다. 이렇게 계속 전학을 다니는 와중에 내가 기댈 수 있었던 유일한 언덕은 사이좋은 부모님과 화목한 가정이었다. 학교, 친구, 이웃 어른들이 계속 바뀌면서 내 주변에는 바람잘 날이 없었지만 집만은 안전했다. 무소속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다른 모든 곳에 속하지 못할 때도 나는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집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다시 휴스턴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끝을 향하고 있었다. 길고 우울한 결말이 시작된 것이다. 그 혼란의 정점에는 베어 카데츠가 있었다. 우리 가족은 내가 중학교 2학년을 마칠 무렵 휴스턴으로 이사했다. 다행스럽게도 고등학교 응원단인 베어 카데츠에 지원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나는 베어 카데츠에 온 마음을 쏟을 생각이었다. 침실벽 너머로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듣는 일이 점점 잦아지던 내게 응원단은 구원이었다. 하얀 술이 달린 파란 세틴 조끼와 짧은 치마를 입은 학생들이 똑같은 가발과 하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하얀 카우보이 부츠를 신고 선홍색 립스틱을 바른 채 줄지어 뽐내며 고등학교 축구 경기장에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응원단의 하이킥과 완벽한 응원 동작을 놓칠세라 휴식 시간에도 자리를 뜨지 않는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이것이 내가 나아갈 길이었다. 새롭고 아름다우며 흠잡을 데 없이 질서정연한 피난처였다. 8년 동안 발레를 배운 덕분에 나는 무사히 안무를 익힐 수 있었고 2주 동안 유동식을 먹으며 다이어트를 해 혹독한 체중 검사도 통과했다. 응원단에 지원한 다른 학생들은 양배추 수프와 물 다이어트를 맹신했다.
12살 소녀가 유동식 다이어트를 하게 두다니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그 응원단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무언가를 바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응원단이 추구하는 완벽함과 정확성, 아름다움은 점점 커지는 가정 불화를 상쇄할 뿐만 아니라 소속감이라는 성배도 선사할 것 같았다. 응원단에서 만난 선배 언니가 내 사물함을 꾸며주는 상상도 했다. 함께 밤샘 파티도 하고 축구선수와 데이트도 할 것이다. 영화 그리스를 45번이나 본 나는 응원단에 들어가면 다 함께 즉석에서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며 맨발로 춤을 추는 고등학교 생활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슨 동작이든 똑같이 발맞춰서 하는 단체의 일원이 될 것이었다. 베어카데츠 단원은 소속감의 화신이었다. 아직 제대로 친구를 사귀지 못했던 나는 혼자 응원단 입단 시험 준비를 했다. 빅밴드가 연주하는 재즈곡 스와니. 후렴구에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라는 가사가 나오는 바로 그 노래다. 그 노래에 맞춰 추는 안무는 쉽게 익힐 수 있었다. 손바닥을 관객 쪽으로 펼쳐 보이며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동작이 많았고 계속 하이킥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 나는 무용을 전공하는 리엔이라는 아이를 제외한 모든 학생보다 하이킥을 높게 할 수 있었다.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잠결에도 안무를 출 수 있을 정도였다. 일부는 지금도 기억한다. 입단 시험날은 끔찍했다. 긴장한 탓인지 다이어트를 한 탓인지 알 수 없지만 잠에서 깼을 때 어지러웠고 엄마가 학교에 내려줬을 때도 계속 어지러움을 느꼈다. 10대 아이 2명을 키우는 엄마가 되고 보니 그날 다른 아이들이 차에서 내려 서로 손을 잡고 뛰어가는 와중에 어째서 나만 혼자서 걸어가야 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여학생, 정말이지 모든 여학생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려입고 있었다. 파란색 세틴 반바지와 금색 셔츠를 입은 아이들도 있었고 짧은 하얀 치마에 파란색과 금색이 섞인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아이들도 있었다. 온갖 모양의 파란색 리본과 금색 리본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모두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다. 나는 화장도 하지 않았고 검은색 레오타드 위에 회색 면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학교색으로 차려입어야 한다고 내게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들 환하게 빛났다. 나는 부모님이 자주 싸우는 불쌍한 아이 같았다. 나는 3kg이나 여유롭게 체중 검사를 통과했다. 그런데도 저울에서 내려와 울면서 탈의실로 뛰어들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셔츠에 옷핀으로 번호표를 고정하고 5명 혹은 6명이 한 조로 모여 춤을 췄다. 어지러웠지만 나는 안무를 완벽하게 해냈다. 엄마가 데리러 왔을 때 나는 상당히 자신감에 넘쳤고 집으로 돌아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합격자 명단은 그날 저녁에 게시될 예정이었다. 그때까지 시간은 느릿느릿 흘렀다. 마침내 6시 5분. 우리는 곧 내가 다니게 될 고등학교 주차장에 도착했다. 엄마, 아빠, 남동생, 여동생들까지 가족 전체가 차에 타고 있었다.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다음 샌안토니오에 있는 조부모님 댁으로 향할 예정이었다. 나는 체육관 문 바깥에 걸려있는 벽보판으로 걸어갔다. 내 옆에는 나와 같은 조에서 시험을 본 아이가 서 있었다. 그 아이는 우리 중에서 가장 환하게 빛났다. 게다가 이름이 크리스였다. 우리가 모두 탐내던 중성적인 이름까지 가진 아이였다. 합격자 명단은 번호순이었다. 자기 번호가 명단에 있으면 합격이었다. 번호가 없으면 불합격이었다. 나는 62번이어서 바로 60번대를 훑었다. 59, 61, 64, 65. 다시 살펴봤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뚫어지게 노려봐서 그 한 줄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달렸는지 우주가 알게 되면
기적처럼 내 번호가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가 우주를 상대로 벌이던 협상은 크리스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끝났다. 크리스는 팔쩍팔쩍 뛰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파악하기도 전에 크리스의 아빠가 차에서 뛰쳐나와 크리스에게 달려가더니 딸을 붙잡고 마치 영화처럼 빙글빙글 돌았다. 나중에 나는 춤은 잘 췄지만 베어카데츠 단원이 될 인재는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뒷이야기를 들었다. 리본을 달지도 않았고 빛나지도 않았다. 무리에 끼지도 못하고 친구도 없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나는 혼자였다. 그리고 정말 처참한 기분이었다. 나는 차로 돌아가 뒷자리에 탔고 아빠는 차를 몰았다. 부모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없었다. 마치 칼이 심장에 꽂히듯 날카로운 침묵이 나를 베었다. 부모님은 나를 부끄러워했다. 아빠는 축구팀 주장이었다. 엄마는 응원단 단장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 부모님, 특히 아빠는 그 무엇보다도 쿨함과 적응력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쿨하지 않았다. 나는 적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난생 처음으로 나는 우리 가족에도 속하지 않았다.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비하면 내가 응원단에 들어가지 못한 사연은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라고 무시당하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이 사건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말하고 싶다. 정말 그게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그 정막 속에서 나 자신에게 되는 이야기였는지는 몰라도 그날 이후로 나는 모든 사회 집단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가족에 속하지 않게 됐다. 부모님이 위로하는 말을 건넸거나 시도한 자체만으로도 용감했다고 말했다면, 아니, 그 순간에 내가 정말 바랐듯이 내 편을 들면서 내가 충분히 뽑힐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심사가 불공정했다고 말했다면, 이 사건이 내 인생을 규정하고 내 삶의 궤도를 정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됐다. 내 안의 상처 마주하기. 이 이야기를 털어놓기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입단 시험 곡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서 아이튠즈를 검색해야 했고, 미리 듣기를 들으면서 나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응원단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생각에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달래주지 못했던 그 아이 생각에 눈물이 났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겪은 고통과 취약성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랐던 부모님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은 열을 올리면서 나를 위로할 눈치도, 딸이 가족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태를 막을 최소한의 요령도 없었다. 이런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치하면 성인기에 소속을 갈구하고 그저 적응에 만족하는 사람이 된다. 다행히도 우리 부모님은 자식이 집을 떠나면 부모 노릇이 끝난다고 착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용기와 취약성, 진정한 소속감을 함께 배웠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빈곤, 폭력, 인권침해 같은 고통과 같은 선상에서 보더라도 자기 가족에 속하지 못한다는 감정은 굉장히 위험한 상처가 될 수 있다. 이 감정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자존감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경우 이 세 가지가 모두 망가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세 가지이고 나는 내 인생과 연구를 통해 이를 증명해왔다. 1. 끝없는 고통 속에 살면서 이를 마비시키거나 타인에게 전가함으로써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2. 고통을 부인한다. 그러면 그 고통은 반드시 주변 사람과 자녀에게 옮아간다. 3. 용기를 내 고통을 인정하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상처를 살필 수 있도록 본인과 타인에 대한 공감력과 동정심을 높인다.
나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시도했다.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세 번째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베어 카데츠 악몽 이후 부모님의 다툼은 점점 심해졌다. 전면전을 벌이는 날도 잦았다. 우리 부모님은 다른 방식으로 싸울 줄을 몰랐다. 나는 이 세상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다. 우리 집에서 노는 남동생과 여동생의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의 무심한 태도를 지켜세우듯이 했다. 하지만 나는 남들은 모르는 부모님의 싸움을 알고 있었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부모처럼 멋진 부모를 가진 친구들과 내가 다른 처지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비밀스러운 수치심도 몰려왔다. 당연한 말이지만 균형감은 경험에서 우러나온다. 당시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맥락에 맞게 판단할 만한 경험이 없었다. 우리 부모님은 그저 최악의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남고자 애쓰고 있을 뿐이라서 자신들의 관점을 자녀와 나눠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자살한 학생 수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많다고 전국 뉴스에 보도될 정도였지만, 나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은 우리 마을, 나아가 전 세계에 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자기가 겪은 힘든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한 뒤에야 나는 비로소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부모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결국 이혼했거나 생계곤란으로 사망했는지, 혹은 다행히도 관계를 회복했는지 알게 됐다. 부모가 침묵하면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꾸며낸다. 그렇게 방치되는 상황이 자녀에게는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에서 아이는 항상 사랑과 소속감을 누릴 자격이 없는 외톨이 역할을 맡는다. 바로 내가 그랬다. 그래서 나는 학교 휴식 시간에 하이킥을 하는 대신 소파에 웅크리고 숨어 거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어떻게든 친구를 사귀려고 애썼다. 다시는 그 어떤 일에도 지원하지 않았다. 그 대신 나를 원한다는 느낌과 내가 어떤 집단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적응하는 일에 아주 능숙해졌다. 부모님의 싸움이 심해질 때면 남동생과 여동생 둘은 내 방에 와서 싸움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맞이인 나는 사태를 개선하는 섬세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싸움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새롭게 익힌 적응력이라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 남매, 우리 가족에게 구세주가 될 수 있었다. 일이 잘 풀리면 나는 스스로가 영웅이라고 생각했다. 잘 풀리지 않았을 때는 자책하면서 데이터 발굴에 몰두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에서야 실제로 이때 내가 취약성이 아닌 연구와 데이터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뒤돌아보면 나는 무소속감 덕분에 지금 진로를 선택하게 된 듯하다. 어린아이일 때부터 10대에 이르기까지 나는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무소속감에 맞설 기본 대응 기제를 찾았다. 나는 패턴과 연결을 찾고자 했다. 사람들의 행동에서 패턴을 파악하고 그 패턴을 사람들의 감정 및 행동과 연결하며 내가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혹은 무엇을 할지 예측하기 위해 패턴 인식 기술을 사용했다. 또한 적절한 말을 하는 방법과 적절하게 처신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면서 카멜레온처럼 적응 전문가가 됐다. 동시에 나 자신에게는 무척 외로운 타인이 됐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주변 사람 상당수를 그들 자신보다도 더 잘 알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어갔다. 21살이 됐을 때 나는 대학을 잠깐 다니다가 중퇴했고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으며 6달 동안 히치하이크로 유럽을 돌았고 중독성 마약을 제외한 온갖 어리석은 자기 파괴 행동에 손을 댔다. 그러다가 염증을 느꼈다. 기억이 딸렸다. 미국의 소설가인 앤 라모트의 친구는 이 같은 도피를 가리켜
막판에 나는 기준을 낮출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타락하고 있었다라는 말로 완벽하게 요약해서 평가한 적이 있다. 나는 1987년에 스티브를 만났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스티브와 함께 있을 때면 내 첫 번째 단짝 친구 엘리너 이후로 그 어떤 사람과 있을 때보다 더 나다울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이해했다. 자포자기한 나날의 끝무렵을 봤는데도 스티브는 진짜 나를 이해했고 나를 좋아했다. 스티브 역시 나와 무척 비슷한 가정사를 겪었던 까닭에 그 상처를 알아차렸고 우리 두 사람은 살면서 처음으로 각자의 경험을 말했다. 숨김없이 털어놨다. 10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할 때도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목격한 모든 싸움, 몸서리치게 겪은 외로움, 참을 수 없는 무소속감의 아픔을 얘기했다. 친구로 시작한 우리는 서로에게 홀딱 반했고 결국 연애관계로 발전했다. 이해받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자신에게 해로운 행위를 계속하기란 고단한 일이다. 어떤 날에는 스티브의 사랑이 선물처럼 느껴졌다. 또 어떤 날에는 나를 사랑하는 그의 용기가 싫었다. 그러나 진정한 나 자신을 어렴풋이 보기 시작하면서 나는 비탄과 갈망에 시달렸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 나를 생각하며 비탄에 젖었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믿는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알아내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찼다. 내가 자기 성찰에 빠져 있는 동안 스티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즐겼고 응원했다. 그러니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젤루 박사의 주장이 옳을 리 없었다. 나는 여전히 안젤루가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스티브와 나는 만난 지 7년 만에 결혼했다. 스티브는 의대를 마치고 수련의 과정에 들어갔고 나는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석사 과정을 마친 1996년 어느 날 나는 바른 생활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술과 담배를 끊기로 했다. 흥미롭게도 내 첫 번째 금주 모임의 임시 후원자는 내게 제 생각에 당신은 금주 모임에 속한 것 같지 않아요. 상호의존증 모임에 나가보세요. 라고 말했다. 상호의존증 후원자는 엄밀히 말하자면 당신은 상호의존증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금주 모임으로 돌아가거나 과식자 모임에 나가보라고 말했다. 이게 말이나 되나? 내가 금주 모임에도 속하지 않는다니 대체 무슨 경우란 말인가? 마지막으로 만난 새로운 후원자는 내가 각종 중독 증세를 다 나타낸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나는 취약하다는 느낌을 버리기 위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했다. 그 후원자는 흥미를 느낄 만한 모임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술과 담배, 과식을 끊을 수 있다면 어떤 모임이든 상관없다고 했다. 결혼 초기는 힘들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수련의 생활과 대학원 과정에 찌들어 있었다. 학교 심리치료사에게 결혼 생활이 잘 풀릴 것이라는 생각이 도무지 들지 않는다고 말했던 때를 잊지 못한다. 치료사는 이렇게 답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남편은 당신보다 훨씬 더 당신을 좋아하니까요. 전문가 뺨치는 적응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속으로 가는 내 여정은 20대 초반에 시작해 20년이 걸렸다. 30대를 거치면서 나는 자기 파괴의 한 유형을 다른 유형과 바꿨다. 파티에서 벗어나는 대신 완벽주의자가 됐다. 여전히 나는 비주류라는 문제와 씨름했고 심지어 일할 때도 그랬다. 하지만 합격자 명단에 내 번호가 없을 때와 같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달라졌다. 말없이 수치스럽게 여기며 괴로워하는 대신 두려움과 상처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한테 무엇이 중요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로 인생을 남들과 똑같이 발맞춰 살고 싶었을까? 아니다.
학교에서 질적 연구 논문을 쓸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든 해냈다. 남들이 수치심 연구를 말렸을 때 나는 어떻게든 해냈다. 교수가 될 수 없고 사람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을 쓸 수도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나는 어떻게든 해냈다. 적응에만 가치를 찾다가 다름이나 저항, 반대에서 가치를 찾는 쪽으로 급선회한 것이 아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 사실 나는 여전히 소속을 갈구했다. 하지만 학기에서 비주류를 선택한 탓에 늘 불안과 결핍에 시달렸다. 이상적이지는 않았지만 주변의 동화에서 남들이 내게 기대하는 바를 수행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건강이나 결혼 생활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고 맑은 정신을 잃을 수도 있었다. 무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정말 컸지만 이런 것을 희생하느니 비주류로 남는 길을 택했다. 그러던 2013년에 작은 기적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이어졌다. 내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슈퍼소울 선데이를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가 나를 게스트로 초대했다. 텔레비전 출연 첫날 밤 나는 프로듀서 1명 그리고 내 매니저 머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뒤 나는 머독과 함께 호텔로 걸어가고 있었다. 모퉁이에서 머독은 갑자기 멈춰서서 계속 걸어가는 내게 큰 소리로 "브레네, 지금 어디죠?" 라고 외쳤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잔뜩 머리를 굴려 "미시간의 모퉁이 그리고 시카고요"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가 취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어서 머독이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내가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행동하기는 했지만 진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을 때 나는 이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했다. 나는 머독을 보면서 "겁이 날 때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을 사는 대신 관조하면서 관찰하고 연구해요" 라고 인정했다. 머독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그 행동을 멈출 방법을 찾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해요. 이 방송은 큰 기회예요.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 순간을 일일이 따지지 말아요. 온전히 즐기세요." 다음 날 아침 오프라를 만나러 가기 위해 옷을 입고 있을 때 딸이 문자를 보내왔다. 수학여행 허가서에 서명해서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문자였다. 제출했다는 답을 보낸 뒤 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눈물을 삼켰다. 그때 나에게도 다시는 그렇게 심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서가 필요해. 오늘 재미있게 보내라는 허가서가 필요해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나는 방을 둘러보면서 내가 지금 하려는 놀랍도록 우스꽝스러운 짓을 보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 다음 책상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은 뒤 컴퓨터 가방에서 포스트잇을 꺼내 직접 나에게 허가서를 썼다. "신나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즐겨도 된다는 허가서" 라고 썼다. 그때를 시작으로 나는 줄곧 나 자신을 위한 허가서를 썼다. 요즘도 여전히 허가서를 쓰고 있으며 자기 시간 5분을 내게 할애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도를 설정하는 이 방법의 힘을 알려준다. 정말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자녀에게 주는 허가서와 마찬가지로 동물원에 가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단 동물원으로 가는 버스에 타야 한다. 의도를 설정하고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그날 나는 버스에 올라탔다.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돌아보니 나 자신에게 주는 그 허가서는 바로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속하려는 시도였다. 오프라와 나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감격스러운 첫인사를 나눴고 이내 소란을 떨며 웃음꽃을 피웠다. 오프라는 내가 생각한 그대로였다. 치열하면서도 친절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했다. 시간이 쏜살처럼 흘렀다. 촬영 예정 시간이 끝난 뒤 오프라는 나를 보면서 "1시간 더 해야겠어요. 한 회 더 촬영하죠"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주위를 살폈다. 나는 정말이요? 진심이세요? 라고 물었다. 오프라는 미소를 지었다. 진심이에요. 할 말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나는 어두운 스튜디오에서 조정실이라고 생각한 쪽을 흘끗 보면서 부탁해야 할까요? 라고 말했다. 오프라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프라의 말투는 거만하지 않았다. 아마도 내 질문이 재미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아, 그렇군요. 죄송해요. 그렇다면 좋아요. 물론이죠. 정말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의상을 갈아입어야 하지 않나요? 아, 이런. 이 옷 외에는 여기 올 때 입은 청바지와 카우보이 부츠뿐이에요. 부츠와 청바지면 훌륭하죠. 윗옷은 빌려드릴게요.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자리를 뜨던 오프라는 몇 걸음 걸어가다가 되돌아보면서 마야 안젤루가 여기 있어요. 만나보실래요? 라고 말했다. 눈앞이 캄캄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이건 정말 너무 벅차. 어쩌면 난 죽을지도 몰라. 브레네, 듣고 있어요? 안젤로 박사를 만나보실래요? 오프라가 관심 있어요 라고 되물었을 때는 궁지에 몰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 이런 세상에 물론이죠. 오프라는 내 손을 잡고 우리가 녹화를 준비하고 있던 대기실에서 복도를 가로질러 다른 출연자 대기실로 걸어갔다.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내 눈에 띈 것은 안젤로 박사가 앉아있는 의자 맞은편에 놓인 텔레비전 화면이었다. 화면에는 오프라와 내가 앉아있던 빈 의자 2개가 보였다. 마야 안젤루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브라운 박사님. 쭉 보고 있었어요. 나는 걸어가서 안젤루가 내민 손을 잡으며 박사님을 뵙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박사님은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세요. 제 인생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계세요. 라고 말했다. 안젤루는 내 손을 계속 잡은 채 다른 손까지 내 손등에 포겠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네요. 계속해 나가세요. 앞으로도 연구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절대 그만두지 말고 그 누구의 방해도 좌시하지 말아요. 나는 가끔 강의 시간에 불을 끄고 안젤루의 자작시 우리 할머니들을 직접 낭독한 음성이 담긴 오래된 녹음 테이프를 학생들에게 틀어준다는 얘기를 했다. 그 중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구절을 반복해서 틀기도 한다는 말도 했다. 안젤루는 내 손을 한층 더 꼭 잡고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느릿하고 굵은 목소리로 강가에 서 있는 나무처럼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 라고 노래했다. 그 다음 내 손을 꼭 쥐고 흔들리지 말아요, 브레네 라고 말했다. 마치 앞으로 나에게 필요할 모든 용기를 안젤루가 꾸려서 건네준 것 같았다. 바로 지금이 앞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게 될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재능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인생 대부분을 적응하고자 흔들리며 살던 내게 갑자기 마야 안젤루가 나타나 노래를 부르며 흔들리지 말라고 했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바로 발을 땅에 단단히 딛는 법을 배운다. 휘고 뻗고 잘하지만 본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혹은 적어도 노력하기 시작한다. 믿기 힘들었던 그날로부터 6개월이 흐른 뒤 나는 시카고의 한 출연자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세계 최대 리더십 행사 중 하나에서 강연을 할 예정이었다. 그 행사 주최자는 내게 비즈니스 정장을 입어달라고 강력하게 권했다. 나는 입고 있던 검은 바지와 펌프스를 내려다보며 마치 가면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강연이 아니라면 장례식장에 가야 할 것 같았다.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던 다른 강연자가 기분이 어떤지 물었다. 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분장놀이를 하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내게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했지만 얼굴은 그렇죠
힘들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라는 표정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른 강연자들의 여행 가방과 함께 줄지어 서 있는 내 여행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갔다. 잠시 후 나는 남색 셔츠, 짙은 청바지, 클로그 차림으로 돌아왔다. 클로그, 남학신의 일종, 옴기니. 같이 있던 강연자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멋져요, 용감하시네요 라고 말했다. 진심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나는 웃었다. 실은 그렇지 않아요. 불가피한 일이에요. 나 자신이 진실하지도 용감하지도 않다고 느끼면서 연단에 올라 진정성과 용기를 논할 수는 없죠. 체질상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나는 여기 있으니 내 비즈니스적 자아가 청중의 비즈니스적 자아에게 말하겠죠. 나는 내 진심을 청중에게 전하려고 여기 왔어요. 이 모습이 진짜 나예요. 이렇게 해서 나 자신에게 속하는 길을 향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보름 뒤 나는 또 한 번 비즈니스 세계와 충돌했다. 곧 있을 강연의 정보를 살펴보다가 한 주최자가 보낸 쪽지를 발견했다. 그 내용은 작년에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 강연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생님 강연에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지난번 강연에서 선생님은 2가지 핵심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2가지 신조 중 하나로 믿음을 언급하셨습니다. 비즈니스 맥락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믿음을 언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하나는 용기였는데 용기는 아주 적절했습니다. 용기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였다. 순식간에 가슴이 죄어오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정반대이지만 비슷한 사례가 그의 초반에도 있었다. 한 행사 주최자가 직설적이고 소박한 접근법은 대환영이지만 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앙심 깊은 청중의 경우 겉으로 내색은 않더라도 기분이 상해 다시는 오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말이었다. 개, 소리, 전부 개소리야. 이 강연 안 할 거야. 차라리 다시는 강연을 안 하고 말지. 흔들리는 건 지긋지긋해. 이 일을 시작한 이래 나는 줄곧 사람들과 마주 앉아 그들이 살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대해 털어놓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일을 15년 넘게 한 지금 나는 고통과 용기에 관한 이야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기도와 욕설 2가지가 등장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때로는 동시에 등장하기도 한다. 나는 운동화를 신고 현관문을 빠져나와 집 주변을 활보하면서 그 쪽지에 대한 답변을 생각했다. 집으로 향하는 마지막 모퉁이를 돌 즈음 나는 앞으로 이 같은 요청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로 정했다. 내가 진실을 미화하거나 사람들의 솔직한 경험을 과장하거나 미화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틀렸습니다. 영화 좋은 친구들에 나오는 조페 씨처럼 심한 욕을 하는 것도 아닌데 꺼져나 개소리 같은 말도 감당할 수 없다면, 혹은 믿음이 중요하지 않는 척하길 바란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세상에는 훌륭한 선생님과 강연자가 많이 있습니다. 잘 차려입고 잘 꾸며내고 점잖은 척할 사람을 찾기만 하면 되겠네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젠 아니라고요.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